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추국일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또다시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중국 관영통신인 신화사는 15일 왕이 부장이 동남아 5개국 순방을 마친 다음에 중국 관영 매체하고 만난 자리에서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는 한중 관계에 대해서 양국 관계가 발전 기회를 맞이한 동시에 현실적인 도전에 직면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어서 중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안정시키는 것은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양국 모두 손해를 볼 것이다, 그러면서 이건 지난 30년간 양국 교류의 중요한 경험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지난 7일 발리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미국의 대중국 압박의 부당함을 강변하면서 일방적인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강압과 집단 따돌림이 만연한 상황에서 이 국제사회는 평화, 발전, 공평, 정의, 민주, 자유라는 전 인류 공동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왕이 부장이 이날 발언은 박진희 외교부 장관이 자유와 인권 수호 등 이 가치 외교의 기조를 강조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국이 생각하는 인류 공동의 가치를 거론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주장하는 가치만이 인류 보편의 가치일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 해괴한 궤변을 늘어놓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왕이 부장은 더불어서 양국은 이미 달성한 공감대와 이해를 견지하고 상호 정치액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미중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고 했던 이전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서 큰 변화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중도 드러냈습니다. 지금 중국 외교의 최고 관심사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과연 어느 단계, 어느 수준까지 펼쳐질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 때까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사실상 친중 행보를 보였던 한국이 급격하게 미국 중심의 정책을 펼쳐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한국 정부가 미국 일변도로 휩쓸려 가지 못하도록 집중 견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외교부장의 15일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입장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도 지난 7일 한 언론사 포럼에 참석해서 한국과 중국 교역량은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 교역량을 합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의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고려할 때 서로 멀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은 미래의 기회에서 디커플링 되는 것이라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을 선택할지는 한국의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이런 발언은 한마디로 한국 정부에 대한 협박이죠.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디커플링을 하면 한국의 미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싱하이밍 대사는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났고 중국을 떠나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된다, 이런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서 미국을 거명하면서 그건 외부 간섭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부의 간섭,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독자적 외교를 하라 하는 거죠. 그래야 한중 관계도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이렇게 중국의 외교부장이나 주한 중국 대사가 연이어서 한국 정부를 견제하는 발언을 내놓는 것은 그만큼 지금 초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까지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한 축이 되어버린다면 중국은 그야말로 고리무원이 되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자극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국내에서도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중국 친화적 정책을 펼치면 과연 평화가 올 수 있을까요?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정도 구축된다는 걸까요? 이런 생각의 출발은 우선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때문에 중국도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자, 분명한 것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행포는 시진핑 주석 집권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사회주의라는 매력이 아니라 강한 중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나토의 확장 때문이 아니고 루스키미르, 그러니까 러시아의 문화와 가치를 공유하는 세계, 이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범슬라브적 영역을 하나로 뭉치게 함으로써 강한 러시아를 만들겠다, 이런 것에서부터 기인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자극 때문에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걸 허버트 맥마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략적 나르시시즘이다, 이렇게 칭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아시아의 종주국으로서 패권국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에게 아시아의 주도권을 중국에게 내주라, 그렇게 강요까지 한 바 있었죠. 그런 중국의 아시아 패권 장악의 핵심에 한반도가 위치해 있는 겁니다.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지배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19세기 말에 청나라의 유안스카이, 그러니까 원세계도 그러했고, 그런 본능이 시진핑 입에서 한국은 중국의 일부라는 표현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굴종 외교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 대륙 세력에게 자발적으로 편입하겠다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중국은 얼마 전까지 한반도는 넉넉하게 장악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알아서 기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구태여 한국을 방문해서 회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현대판 유안스카이인 왕이 부장이 한국 정부를 한번 휘젓고 가면 평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던 한국이 달라진 겁니다. 이렇게 달라진 한국 외교를 보면서 중국이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겁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례회견에서 왕이 부장과의 회담 내용을 설명하면서 중국의 일방적 요구에 휘둘리지 않는 외교를 펼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펼쳤던 전략적 모성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라고 천명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또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중국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는 건가요? 북한의 비핵화를 중국을 통해 얻어낼 수 있고 중국이 도와줘야만 한반도의 평화도 가능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힘이 없으면 중국이 한반도를 장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중국은 결코 북한 비핵화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럴 생각도 중국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도울 생각이 1도 없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럴 때 친중론자들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과거 사드 보복 때 같은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서라도 중국의 신비를 뒤틀리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주장이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중국이 더 이상 한국을 향해서 경제 보복을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포증을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국이 호주에 대해서 했던 무역 보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2020년 11월 초에 호주산 소고기를 비롯해 가지고 7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호주의 중국 무역 의존도가 무려 40%를 넘으니까 당연히 굴복할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호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강력하게 맞섰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중국이 된통 얻어맞았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중국이 호주에 대해서는 주요 수출품 유입을 막아서 보복을 했습니다만은 한국에 대해서 보복을 했을 때는 자국민의 여행 금지 같은 이런 소극적 보복만 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한국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들, 이를테면 반도체, 전자부품, 석유, 화학제품 등이 중국의 경제가 작동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소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금지 조치를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는 카드가 히토류 같은 희귀 광물의 한국 수출 금지 조치입니다. 그러나 히토류에 대한 수출 금지를 하게 되면 오히려 중국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희귀 광물로 만들어진 반제품을 중국이 수입해서 완제품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한중 간의 무역 구조는 과거하고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부품 중심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 구조가 바뀌고 있어서 중국이 한국산 부품 수입을 막으면 중국 기업이 먼저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경제 구조적으로 한국산 부품의 수입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만 차잉원 정부가 중국 시진핑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기 한국은 최근 IPF,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를 했죠. 이제는 한국 홀로 싸우지 않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막는다면 이젠 IPF 국가들이 십시일반으로 돕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카드, 히든 카드가 있죠. 그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왜 중국이 그렇게 한국의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집착하고 읍수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반도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반도체가 없다면 중국의 산업은 캄캄한 암흑으로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대중 수출 비중은 40%, 홍콩까지 포함하게 되면 60%에 달합니다. 이는 중국 시장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만 이걸 역으로 살펴본다면 한국의 반도체 없이는 중국의 첨단 산업은 올스톱된다는 뜻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의지입니다. 중국이 먼저 머리 조아리지 않고 당당하게 외교하는 것,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국익을 최우선하는 외교를 하려는 그 자세만 있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을 함부로 흔들려는 작당을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